저희 혼자 한 5 정도 보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5 네. 정도. 이제 남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관심이 없어도 좀 다뤄야겠다. 저희가 끝장을 좀 봐야겠다 싶어갖고 요거는 조회수 떨어져도 좀 끝까지 가겠습니다. 최 기자, 그 화물연대 관련된 사고 그 영상 좀 띄워주시면은 그 대체 기사분 계십니다. 화물연대 비조합원 대체 기사분 계시는데 그 대체로 투입이 됐어요. 대체로 투입이 돼가지고 저 영상 보시면 저 탑차 기사님인데 저 앞에 이제 그 어떤 분이 부딪히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고 그 조합원으로 보이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다른 뭐 2분도 이제 부상을 입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그 자체로 안 좋은 일이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취재를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 대체 기사님이 살인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것으로 최소한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봐가지고 법원에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구속을 시켰는데 이번 좀 사연이 좀 있어요. 취재를 해보니까 사연이 있고 댓글 아까 보니까 후원금 계좌 있으면 좀 올려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최 기자님 뭐 취재한 것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제가 이제 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근데 이제 사건을 조금 알아봤어요. 지난 주말 동안.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일단 그 이쪽 분들 주장으로는 한 20시간 정도 이렇게 억류가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어떻게든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 누구죠? 운송노조에서. 근데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분들이 원래 정규 그 기사님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규 기사들이 다 이제 묶여 있으니까 그래도 편의점주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제 대체 인력을 구했는데 이제 대체 인력을 구할 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2배를 준다고 했대요 운임을. 근데 이분 상황이 지금 어떻냐면은 2 부모님을 이제 모시고 있고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하셨다가 통원하셨다가 하는데 상태가 되게 안 좋으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우울 에피소드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치매도 아닌데 조금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라서 이제 그 119도 그런 이제 최근에 있던 상황인데 여동생분도 또 최근에 이혼을 하신 다음에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아이들 2이 있는데 이제 그 자기 동생 그다음에 동생의 아이 하나까지 이렇게 해서 총 부모님까지 합하면 7명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고가 난 날이 또 그 공교롭게도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결혼기념일이었다. 나가기 전에 이제 와서 결혼기념일 겸 가족이 다 같이 외식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고서 이렇게 지금 갇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변호인은 어떻게 돼 있나 했더니 이제 뭐 사측에서 어느 정도 변호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변호사가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러니까 기소 전까지 경찰 수사 단계에서만 이제 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 수사 이후에 이제 검찰에서 기소되고서 재판까지도 맞는 건지는 현재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지금 그 공익 소송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변호사님들이 좀 계세요? 네, 제가 이제 가서 협박도 좀 했고요. 이거 빨리 해라. 그래서 강대기 변호사도 아마 합류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강대기 변호사도 강 변호사님이랑 그 전에 계시던 분들 이제 마음을 모으셨던 분들은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걸 가서 국민들이 다 같이 이제 배심원들까지 합해서 이게 진짜 살인죄로 처벌하는 게 맞는가 이런 사건에서 요거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지금 당장 이분들 이제 7명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없어졌으니까 생활고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 관련해서 후원금은 저희가 한 시민단체가 그냥 개인으로 주면 또 개인 계좌번호가 이제 노출이 되거나 이러면 또 뭐 공격하고 뭐 또 이렇게 할 거니까 이분들을 이제 시민단체 통해서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오늘 저녁까지는 좀 정리를 해서 교통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공지해드릴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그분들이 왜 여태까지 목소리를 내지 않았냐면은 사망자 유가족에게 혹시나 누가 될까봐 사망자 유가족이나 뭐 다치신 분들 가족에게 누가 될까봐 그래서 나서지 않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인 인터뷰는 힘든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 이런저런 분들 이제 여쭤보면서 이제 최대한 그 상황을 제가 파악한 바는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태니까 저희가 중간중간 좀 체크를 해갖고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 사고 자체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또 한 집안에 또 어느 집인가는 또 한 집안의 가정이 또 돌아가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노란봉투법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데 한 개인에게 이거 책임을
한 개인에게 책임을 씌우고 끝나게 되면 이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이런 거를 조금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의 마음 잘 모아서 전달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 정도 저희가 좀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네, 요거 제가 김슬기님 방송하시는 것도 봤거든요. 금요일에. 봤고 예. 제가 2023년 화물연대 총파업할 때 행정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분들의 과격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 비조합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앞에 차가 달리고 있는데 물건을 던져요. 물건이 아니고 쇠구슬. 쇠구슬을 던졌죠. 근데 그게 달리는 차는 쇠구슬이 느리게 날아와도 운전자 죽을 수 있습니다. 진짜 차 박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의 흉기에 가까운 것들을 던져서 비조합원 노동자들한테 거의 생명의 위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조합원 근로자들 제가 직접 겪어본 건 아닙니다만 아마 이 화물연대 과격성 때문에 트라우마가 엄청날 거예요. 트라우마. 네. 근데 저도 상황을 보시면은 무슨 일방적으로 들이받으려고 차가 간 게 아니에요. 옆에서 계속 운임 방해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쉬운 말로. 네.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이 문 조합원들이 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프레셔를 가하니까 이제 이분들도 그 PTSD라고 하잖아요. 왜 그게 없겠어요. 그러니까 공황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유 사람 이렇게 사고 내려고 사고 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게 복합적인 이런 맥락과 상황 그리고 법규의 미비 그리고 잘못된 정책 복합적으로 발생한 제대로 진행되지 상황인데, 않은 공권력.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한다.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거는 가타부타 모르겠고 당신 책임이야인 거거든요. 당신 책임이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잖아라고 하는 게 사법적으로 살인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이게 너무도 개인에게 가혹하다 이런 생각을 거듭 드릴 수밖에 없고 화물연대의 파업 방식은 굉장히 과격하고 비인도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업과 사측 노측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노측 내에서도 기득권 노조가 있고 비기득권 이런 더 약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식의 이런 사측 노측 프레임 자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오히려 기득권화된 민노총, 화물연대, 그다음에 한국노총 편들다가 정말 취약한 근로자들을 더 사지로 내모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거 저희가 좀 유념하고 가야 됩니다. 이거 이분들 주장으로는 그러니까 비조합원 그 기사님 쪽 주장으로는 경찰이 그 안내에 따라서 나가라고 해서 그 안내에 따라서 나갔는데 그 에스코트를 받고 나갔는데 이런 사고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이제 네. 사고 직전에 이제 그 화물 노조에서 이제 문을 자꾸 열려고 하거나 아니면 백밀러를 부수려고 하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이 스레드에 있었다가 갑자기 삭제됐다고 하니까 만약 이 영상 기억하시고 아니야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좀 저희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저희가 이거 뭐 소송 자료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잘 쓸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 본격적인 그 선거 얘기 다루기 앞서서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이걸 좀 다루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 뉴스를 캐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 다뤘어요. 근데 어떤 주제냐? 그 이 대통령이 3년 전에 대장동 특종 수상 그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기자상에 대해서 한국신문협회 기자상에 대해서 반납 후에 사과를 하라. 가짜뉴스니까 반납 후에 사과를 하라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본인의 SNS에서 주장을 했고 아래와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저는 어마어마할 줄 알았는데 파장이 어마어마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입니다.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 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 정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 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 이거 보고 파장이 진짜 어마어마할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하지 않았다. 왜냐? 당사자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까 너무 조용해가지고 이 얘기 좀 한번 다뤄보려고 사진 내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아일보에서 뭔가에 좀 반응이 있어야 뭐 야당도 어떻게 반응을 더 내놓고 그다음에 다른 언론사도 추종하는 보도를 하고 할 텐데 너무 조용합니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고요. 사내 분위기도 물어봤는데 조용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다음 날의 사설을 보니까 사설 띄워주시면요.
다음 날의 동아일보 사설에 보면 4월 24일이 아니라 25일입니다. 참고로 최저 지지율의 거짓 논란까지 야당의 다키스타워는 아직 이러면서 야당을 비판하는 그런 사설은 있어요. 그리고 27일 월요일 사설 같은 경우에는 도장의 나라 일본도 디지털 유언,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 뭐 트럼프 행사, 그다음에 칼럼에서 오히려 장동혁의 버티기, 한동훈의 패러독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물론 장동혁 대표 잘못하는 거 있으면 비판할 수 있고 뭐 여러 언론사들이 장동혁 대표 비판적으로 글 쓰기도 하곤 하지만 본인들 언론사에 대해서 본인 자신들에 대해서 너의 기사는 조작이다라는 식으로 공작이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기사라는 게 언론사의 생명인데 이런 식의 대응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최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예. 그분이라는 게 이제 녹취에 있느냐 없느냐 이제 예. 사실을 먼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그 보도를 보면은 그분이라는 거는 없었다고 다른 데 있었다고 근데 그걸 가리키는 그 대상이 네. 이재명이 아니었다. 이제 요게 사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고도의 기자랑 또 누가 썼던데 유모. 네. 예. 그럼 그분들이 이거를 썼을 때 그 근거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법정에 가면 뭐 특종이고 나발이고 간에 법정에 가면 근거를 내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을 했는지 동아일보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녹취록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분이 없었다며. 있었어요. 다른 그러니까 요 문장 안에 들어있던 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검찰에서도 아 그건 좀 내용이 좀 다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그 녹취록에서 그분이라는 게 다른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그 문장 속에 그분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워딩과 다르다. 보도와 조금 다르다는. 근데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는 어떻게 뭐 기사를 어떻게 구워 먹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일보에서는 가장 이런 예민한 거 있잖아요. 한 글자 점 하나 안 빼놓고 그대로 싣도록 하거든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질까봐 무조건 무슨 뭐 제목에서 후려치면 이런 거 없습니다. 100% 그냥 그 사람이 한 말 그대로만 쓰도록 돼 있거든요. 괄호 칠 때도 되게 조심하라라고 하는데 이거에 있어서는 보도의 진위 여부를 그 당사자인 동아일보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대통령이 얘기했으면은 동아일보도 그거를 솔직히 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대장동 사건에서 사실 그분 이 부분이 좀 약한 골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 측에서는 네. 법 쪽에서도 이번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대목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유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라고 해서 뭐 결국에는 3차 특검이니 뭐니 한다면은 이걸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언론사와 또 검찰 이런 식으로 엮어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도 하고 근데 이 기자상 자체를 놓고 보면 기자상 이 기사는 그 동아일보에서 그동안에 제출했던 목록을 보면 거의 막 수십 건 뭐 100건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언론 보도를 했거든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게 수많은 보도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그분 이 보도는 뭐 원 오브 댐이죠. 원 오브 댐이었는데 1년 6개월 만에 정점을 찍었다. 마라톤 대회 하나를 완주한 느낌이지만 끝은 아니다. 라면서 그 소감을 좀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타사보다 먼저 뛰었고 먼저 기다렸고 먼저 마시고 먼저 썼다. 사안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려 노력했다라고 쓰기도 했는데 먼저 마시고 먼저 썼다. 이거 약간 그 많이 마시고 많이 썼다. 이거 그 예전에 이낙연 총리 썼던 그 글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네요. 동아는 또 이런 글을 좋아하나 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은 글을 썼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문제를 삼아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요. 기사라는 게 언론사의 생명인데 동아는 또 법조팀이 간판이잖아요. 간판이죠. 동아는- 한국일보와 함께. 예. 동아는 상대적으로 정치부가 조선에 비해서 뭐 이렇게 큰 기사를 별로 못 썼거든요. 네. 이 객관적인 겁니다. 근데 법조에서 그나마 이제 동아가 법조가 살아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식이면 이제 법조 앞으로 취재 못하죠. 아니 근데 이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법조에서 이제 빨아오는 게 네. 검사가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이제 쓸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누가 이 이제 사실이 아니라면 이 문장이 요거를 누가 썼냐는 거야. 검사가 이렇게 불러준 거야? 아니면 동아일보가 이렇게 쓴 거야?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뭔가가 나와야겠죠. 이 기사 쓰는 기자들이 연차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높지 않죠. 그래갖고 예. 이거 본인이 나중에 이거 저는 문제제기 계속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아가 이번에 침묵했기 때문에 한번 살짝 얘기했는데 침묵하네? 공격 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얼마 전에 네. 동아일보가 일면 기사를 삭제한 적이 삭제했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네. 뭐였냐면 어. 뭐 집
안판, 그러니까 그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인사에 불이익 줄 거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썼나 하여튼 썼는데 갑자기 다음 날 이재명이 이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면에 지면으로 보도된 걸 삭제를 했어요. 이야. 그러면은 오보를 인정하는 꼴인데, 그럼 오보를 인정하려고 하면 그 고위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오보가 아니잖아요. 소스 있을 거잖아요. 소스가 있으면 고위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대통령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말이 맞으니까 이게 오보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고위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뭐 조치가 없이 그냥 삭제를 했다. 그러면 이제 한 발 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격이 들어오는 건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똑똑해요. 이런 공격에서 저번에 이제 조폭 관련 보도도 이제 나를 조폭으로 만들었다 하면서 이제 많은 보도 중에 딱 떨어지는 거, 네. 장영하 변호사가 했던 그 딱 떨어지는 거 하나를 갖고 와서 요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니네 모든 건 잘못된 거야. 근데 요것도 대장동 보도 수차례 했던 동아일보 보도든 수십만 개의 비슷해요. 네. 대장동 보도 중에 하나 내가 트집 잡을 수 있는 거 하나를 부러뜨려서 그 언론사가 만약 조용히 있거나 사과를 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자 이거 봐라 저 전체 다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화를 하는 게 그 사람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동아가 언제나 그랬듯이 이제 고개를 숙인다면은 과연 조중동이 맞을까? 근데 3차 특검 시작하면 사실 이거로 진짜 파고들 거고 네, 그때도 네. 기자를 버릴 건가 저는 네. 좀 궁금합니다. 그때도 버릴 건가 네. 궁금하고 박미영 대변인 일단 여쭤볼게요. 네. 그 3월 4월 사설을 좀 띄워주세요. 사설 띄워주시면 동아일보 아까 일면 삭제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아 사설 보면 최근에 분위기가 이래요. 이 대통령 관련해서는 특별감찰관을 최근에 요청을 했다. 변협 추천부터 여야는 좀 받아라.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야는 이것부터 좀 받아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재명한테 돈 안 줬다. 김성태 새녹취 새녹취가 나왔다. 사실 여부 철저히 밝혀야 된다. 사설 보시면은 박상영 검사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다 못한다. 이 시점에 다짐한 까닭은 이런 거 있고 전반적으로 비판한 거 별로 없고요. 마지막에 뭐 조작 기소 국조 증인 채택했다 나와 있는데 저 사설도 내용 보시면 별로 세지 않습니다. 반면에 장동혁 대표 관련해서는 박미 인증샷 그냥 앉아서 고사할 참인지 비정상 국힘의 여실한 단면 그래도 정신 못 차리냐? 그리고 윤호개인 반대 결의문 장이 지킬지가 관건 눈치를 보나 마음이 없나 물론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비판할 수가 있는데 글쎄요 여태까지의 밸런스를 놓고 봤을 때 저 정도로 차이가 나나 이게 동아일보 보수 언론의 뭐 네. 기사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네. 저는 그래서 사설 안 본 좀 됐어요. 사설 안 봅니다. 스스로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윤석열 정권 때 그렇게 피 터지게 비판했던 김순덕 칼럼 왜 이제 안 나오죠? 냉철하게 지금 정권의 모순에 대해서 비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 출입도 안 해보신 분이 그렇게 무슨 김건희 여사 칼럼 사사건건 나오긴 해요. 발목 네. 잡아가면서 비판하는데 김혜경 여사도 지금 이번에 어디 베트남인지 인도 가가지고 화보 촬영하고 왔는데 왜 그런 거 비판 안 하죠? 그게 국정이랑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보수 당이든 보수 언론이든 좌파들한테 판판이 깨지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도 정권 초에 MBC랑 크게 붙었어요.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해서 여러 보도들에 부딪혔는데 MBC 싸우는 거 보세요. 내가 너네들을 째끼면 째꼈지 절대 사과 안 한다. 법적 공방으로까지 가지 않습니까? 다 소송 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끝까지 싸우니까 결과적으로 외교부가 바이든 날리면 소송 승소를 했는데도 지금 다 취하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권을 잡고 정치적으로 승리를 해버리니까 제도권에서의 옳고 그름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동아일보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힘없는 야당 대표 멱살만 잡고 야당만 지금 방구석 여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파들은 뭐든지 자기들의 파일을 키우고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자기들이 진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반면에 보수는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 안에서 돌고 돌면서 의자 뺏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보는 거는 우리 당의 지금 여러 흐름들을 보면 정말 당이 낙동강까지 밀려서 경북의 열석만 남아도 그 열석 가지고 싸울 정당이에요. 우리가 뭔가 중원 탈환하자 이런 마인드 개척 정신이 없습니다. 좌파들은 개척하려고 해요. 어설프지만. 근데 보수 우파들은 언론이 됐건 뭐 플레이어들이 됐건 자기들끼리 야 내 자리만 보존되면 돼.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동아일보도.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밀리는 건 다 이유가 있고요. 일단 저도 앞으로 정치권에 꽤 오래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할 건데 저는 조중동 사설을 안 봐요.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적대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지지자들의 심리가 그래요. 조선일보가 얘기하면요.
콩으로 매주 쓴다 그래도 안 믿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럼 조선일보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다 극우 취급하고 얼렁뚱땅 자기 파이 지키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되려고 하면 플레이어로서의 책임을 져야죠. 근데 지금 그런 결기가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눕기만 하고 야당만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제가 평가하는 걸 넘어서 보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언론 무서우니까 말을 못하는 것뿐인 거지. 제가 지금 냉혹하게 드리는 말씀을 조금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통령의 이 게시글 그리고 뭐 해당 언론사의 반응에 대해서. 예. 글쎄 반응 없는 건 좀 의아하네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뭐 내부적으로 뭐 좀 대응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딱히 안 하는 것 끝까지 같더라고요. 안 하고. 예. 글쎄. 근데 저는 제가 일단 잘합니다. 글쎄 뭐 네. 동아나 이 그러니까 동아 계열의 그러니까 채널의 이쪽에서 뭐 민주당이나 지금 여당에 우호적으로 돌아섰다고 저희는 안 봐요. 그러니까 저 아까 그 기사 그 모아놨던 거 잠깐 또 볼 수 있나요? 사설. 예. 아, 사설. 네. 보면은 밑줄 쳐놓은 것만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밑줄 쳐놓은 거 말고 제가 3월, 4월 거 다 찾았어요. 다 네, 찾아. 저 아래로 가면 예. 뭐 뉴 이재명은 뭐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딱히 저런 비판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예. 저 아래 거는 돈 없는 우격 따지면 비판적인 거 아닌가요? 그거 하나만 약간 비판적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양시양비 그러니까 비슷해서. 이 예. 지금 저는 동아나 채널A 쪽이 장동혁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은 지금 집권 여당 비판하려면 장동혁 스탠스로는 못 싸운다라는 판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친한 한동훈계가 됐든 누구가 됐든 지금 장동혁 같은 스탠스로는 못 싸우니까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본인들의 생각에 맞는 보수 쪽이 다시 뭔가 당권을 잡게 되면 언제든 우리한테 갑자기 또 매섭게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는 전 언론이라 보기 때문에 저 정도로 갖고 뭐 지금 우리 당이 뭐 한다고 대통령이 글 올렸다고 막 저들이 뭐 예를 들면 쫄아가지고 네. 얘기를 못 하고 있다거나 물론 그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쫄아 있을 거예요. 네? 예. 야 채널 A 자주 나간다고. 예. 예. 아니 그들은 언제나 저희를 아니 그 보면은 채널에 나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 되게 능글능글하지만 결국 우리한테 우호적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늘 우리는요? 여기요? 여기는 능글능글하지도 않고 우호적이지도 않고 그냥 엄청 우호적이잖아요. 어? 엄청 우호적이잖아요. 우호적이니까 이 정도인가? 그럼요. 아 저도 국민의 비판 더 많이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채널A가 저는 동아일보 이쪽이 지금 또 그러니까 제가 되게 그냥 조심스러운데 얘기하세요. 뭐 왜냐면 한동훈이라고 하면 또 뭔가 팍 말아 나올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네. 약간 버튼이 있어서 여기 또 그러니까 한동훈 쪽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느껴져요. 야 그렇죠. 그 오이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잡아야 된다는 거야. 소리는 뭐 그러니까. 한동훈 쪽이 당권. 당권을 잡아야 그래야 민주당 비판 견제할 제대로 할 수 수 있다. 있다라는 게 동아일보계의 지금 스탠스라고 난 느껴져요.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 거야. 짧게 얘기하자면 짧게 안 할 거잖아요. 버튼 눌러버렸다. 아직도 한동훈이 뭐라도 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람 보는 일을 안 하셔야 돼요. 정말 사람 보는 안목이 발바닥에 있는 거야. 내가 이 얘기 몇 번 드려요? 그 지금 한동훈 같은 사람들은 노출을 시키면 시킬수록 광대가 되는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타이틀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기질과 좀 성정을 보라고요. 뭘 할 사람인가. 제발 좀 냉정하게 보시기 바래요. 저는 이게 진짜 남이 내준 시험 문제만 풀고 기득권된 이런 이 어설픈 엘리트들이 정말 보수 진영 망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장 대표 부족한 거 저도 정말 냉철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장 대표가 아니라고 한동훈이 된다? 정말 그게 바로 망상이다. 네, 이렇게 정리. 뭐 유원모 동아일보 기자도 그렇고 그분 언급했었던 기사들을 쭉 보면 네. 그때 이제 이재명 도지사라는 지칭 내지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 적이 없어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는데 저도 네. 내용 봤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없었고요. 박스 네. 기사에서 약간 나중에 또 네. 한국일보에서는 그분 그러니까 김만배 씨든 대장동 업자들이 언급하는 그분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이재명 도지사가 아니라 현직 대법관이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식의 보도가 있었었기 때문에 그거를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죠. 어쨌든 그분이라는 워딩이 있었고 그 언론들이 그분의 실체를 찾아서 막 취재했었던 보도들이 이어져 온 거니까 그걸 또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일국의 대통령이 한국신문협회 어쨌든 외부심사위원들과 내부심사위원들을 꾸려진 공명정대한 심사 기준에 의거해서 선정한 그 신문상을 두고 조작이라고 함부로 평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 한국신문협회의 이 신문상들 역대 수상들을 보면 또 한쪽으로 치우친 수상도 아니었거든요. 2016년, 17년 그때도 최순실 보도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마약 사건도 보도하고 뭐 이러면서
어느 진영에 관계없이 되게 공명정대하게 수상을 했었던 단체인데 대통령이 저렇게 본인과 관계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작이란 말을 서스럼없이 꺼내면서 이렇게 여론 호도하는 게 전 참 언론 환경이 망가졌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동아일보가 가만히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한마디로 또 해야죠. 그 기자들은 정말 발로 열심히 뛰어가지고 취재한 결과를 보도를 한 건데 대통령이 저렇게 조작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거짓말을 쓰게 돼버린 기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하지 않고 그 다음 주 칼럼이나 사설 보면 이런 방법 없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기사 쓴 기자들 다 저랑 아는 친구들인데 한번 이런 식으로 솔직히 이 정권에서는 완전 찍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고도의 기자는 또 저 공채도 아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앞으로 주요 출입처에 갈 수는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 정권 동안은 그런 생각도 좀. 유원모는 공채 받죠. 유원모 공채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인데 아까 김순덕 기자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가 이거는 한마디 하고 가야 되는 게 그 264 언론상이라는 게 한 2, 3년 전에 한번 만들어졌어요. TK 기반의 이제 상인데 참고로 저는 기자 관련된 상을 태어나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기자협회 뭐든 이제 상을 받을 때 좀 낯부끄러운 짓을 해야 돼요. 그 몇 번 했습니다. 공적서. 창피하게 몇 번 했습니다. 저는. 그 막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막 자기가 빠는 이제 글을 이제 공적서라고 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참 저는 이제 고가운데 제가 한번 그 264 그 기자상인가 그거는 한번 공모를 했어요. 처음 생겼을 때인데 3천만 원인가 2천만 원 전에 내가 해야지 그러면. 내가 그 지금 아파트 살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거든. 근데 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역대 최강의 보도들만 싹 다 모아가지고 냈죠. 근데 1등을 누가 했는 줄 아세요? 누구요? 김순덕이 했어요. 근데 대기자에다가 논설위원까지 하고 그렇게 하신, 그러니까 논설위원 딱지를 붙인 사람이 기자상 신청하는 게 맞아요? 난 이거 보고서 좀 어안이 벙벙해서 그래서 아니 돈 앞에서는 논설위원도 똑같죠 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언론사에서 대기자 칭호 받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댓글에 최 기자 요즘 많이 약해졌군요. 응, 뭘 약해져? 응모했다고. 그 2천만 원인데 뭐 한국 기자협회 이런 거 안 봐도 돼. 근데 그래서 난 돈만 보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분이 상의 명예만 가져가고 그 돈은 또 후배들한테 좀 뿌리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소식도 없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30년 넘게 이제 언론사 생활하고서 대기자까지 하고 논설위원까지 한 분이 주니어들 어떻게든 이제 2천만 원, 3천만 원 어떻게든 받아서 저 재산 좀 늘려보려는 그 주니어들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그 출품을 하시는 게 맞는지 이런 의문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그때 저 조선 NS에 있었는데 조선일보에서는 그 논설위원급 중에 이런 거 내신 분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본인이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른스럽지 않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아가 조선보다 덜 받아서 그런가 보죠. 그런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월급 비교해 보면 비슷해요. 네, 알겠습니다. 전 그쪽 생리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분이 신청하면 심사위에서 걸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근데 안 한 것 자체가 그 상의 그거를 낮추는 거 아니에요? 논설 가끔 눈치 없게 신청하신 분들 계세요. 솔직히 한 부장급 정도 되면 그때부터 하지 하거든요. 맙시다. 논설위원들 뭐 부장들 그 이상 되면 신청 안 하거든요. 차장대우부터 늦지 맙시다.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후배고 뭐고 후배고 뭐고 후가지고 뭐고 우리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아들 걸, 연기 딸 욕심이 걸 많아졌어요 요즘 그죠? 이 연기 욕심이 무조건 내가 받아야 돼. 무슨 후배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2천만 원.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누구 패러디야? 이긴 패러디. 요즘 접신하신 이후로 좋습니다. 어쨌든 이거 끝 마무리를 좀 한다면은 뭐 대통령이 수상 취소 및 반납을 요구하면서 당시 동아일보 기사들이 수상 자격이 있느냐를 두고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미디어 오늘이라는 회사의 정철훈이라는 그 친구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뭐 편집국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리돌림 당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이제 미디어오늘이 최근에 어떤 그 좌익 언론사에서 발생한 이제 좌익 언론계라고 할게요. 거기서 발생한 아주 악질적인 사건이 하나 제보가 들어갔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미디어오늘이 답변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신들이 맨날 얘기하는 그 노동의 가치를 이제 폄훼한 좌익 언론사들에 대한 철퇴를 씹지 마시고 꼭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보도를 안 하면 저를 찾아올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후딱
보도하세요. 근데 진짜 알겠죠? 답답하네요. 대장동 사건이 조작되는 지점이 없는데 네. 자꾸 민주당 국조특위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저렇게 계속해서 조작거리면 여기에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국민들이 진짜 조작됐다고 믿을까봐 전 그게 되게 불안해요. 이게 조작된 지점이 하나도 없고 검사들도 판사들도 이게 조작됐다라고 판명하지 않거든요. 이게 뭐 녹취록도 마찬가지고 그게 속기사들에 의해서 제출된 자료였고 판사들한테 그 재판장에서 그 원본 파일까지 들려주면서 그 비교까지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구체적인 사실들을 국민들이 잘 알지 않으니까 내일 그 조작 관련해서 그 국정조사가 네. 내일 이제 종합특위가 열려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중에 이제 거기 특위위원으로 되신 분들은 이걸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기인 총장이 말씀하신 게 이거를 사람들이 조작된 것처럼 믿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그거 재판장에서 다 나온 얘기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그거를 국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 위원들은 뭘 해야 되느냐? 내일 이 판결문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한테 물어봐야 돼요. 야 이거 조작이야 아니야? 조작이 아니야. 그럼 대답을 못 할 거거든.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게 조작이에요 아니에요? 조작이 아니에요. 그럼 그 대답을 못 해요. 아무 말도 못 할 거예요. 그럼 이거 재심 청구하면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 국정감사법에 저촉되는 거거든요. 제 8조였나 뭔가.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셔야지. 자꾸 증인 데려다 놓고 법정에서 판사가 다 했던 거 똑같이 리바이벌 하는 거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